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 상위 5%에 들어가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는 74쪽이고요. 교재 74쪽이고 이 내용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논술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논술 초보를 벗어나는 법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완결성 있게 써라. 앞뒤 말이 맞도록 써야지, 논제랑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차고 누락, 중복, 복사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 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요, 이 챕터 3 상위 5%가 되는 법, 그 다음에 상위 1%가 되는 법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변별되는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논술 경쟁률이 40대 1 정도 나오고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100대 1 정도 나오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글을 쓸 때 변별되는지를 알아야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위 5%에 들어가는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변별되는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제 게시판 논법.com에서 질문하면 자세한 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논술 공부할 때는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쭈뼛쭈뼛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자, 상위 5%가 들어가는 법의 첫 번째 내용은 논제 분석입니다. 논제 분석. 우리가 논술에서 합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합격을 하느냐? 논제 분석에서 나옵니다. 논술의 고수는 정확한 어떤 논제 분석에서 나옵니다. 논제는 쉽게 말하면 질문이죠.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답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질문을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깝깝하지 않아요? 그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급해요. 급해서 질문을 꼼꼼히 읽기 전에, 문제를 꼼꼼히 읽기 전에 문제부터 막 풀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자,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합격의 90%는 논제 분석에 있습니다. 논제 분석. 그만큼 논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술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논술 문제를 딱 보면 최소한 5분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감을 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논제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논제는 기본적으로 뼈대, 조건, 개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대는 나에게 묻는 어떤 질문이에요. 질문. 너 밥 먹었니? 밥을 먹었니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뼈대예요. 뼈대. 알겠죠? 조건은 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개념어는 글의 어떤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 썼던 어떤 중앙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자, 중앙대 문제예요. 우리 앞부분에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중앙대 문제. 여러 번 봤잖아. 가나다라는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자, 학생들이 이렇게 논제가 길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자,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논제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딱 써주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논제가 길면 어려워요. 근데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논제가 길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을 조금만 공부한 친구들은 논제가 길면 길수록 힌트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좋아해요. 왜? 글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논제에서 묻는 말이 많으면. 자, 여기에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뼈대예요, 뼈대. 자, 이 1번 문제의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라는 걸 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게 뼈대예요. 하나의 완성된 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쓴 글을 딱 보면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일관성 있는 느낌이 나도록 써야 되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어때요? 좋은 글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뼈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대화의 문제점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완성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 소통의 측면에서 내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개념어는 뭐예요? 개념어 3번이죠. 3번이 개념어예요. 논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를 딱 보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써야 될 게 뭐냐? 뼈대가 뭔가? 그 다음에 조건이 뭔가? 그 다음에 개념어가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뼈대는 대학에서 주로 묻는 이 뼈대는 주로 몇 가지가 있냐면요. 뼈대는 크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묻는 뼈대는요 6가지밖에 없어요. 학생들한테 가를 요약하시오, 가 나를 요약하시오, 가 나를 비교하시오. 어때요? 이 뼈대예요, 뼈대. 알겠죠? 자, 설명하시오, 나를 설명하시오, 다를 비판하시오, 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자, 대학에서 묻는 이 6가지밖에 없어요, 뼈대는. 자, 그러면 이 뼈대는 대학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니까 내가 쓴 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학교가 발표한 답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를 요약하죠. 가를 요약하면 이러이러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 답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가 나를 비교하시오. 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비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기 때문이다. 가 나는 A의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B의 기준에서 이러이러하게 차이가 난다. 알겠죠? 설명하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를 가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이러이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약하라, 비교하라, 설명하라, 비판하라, 자기 견해를 써라, 문제 해결을 하시오.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문장을 반드시 내가 쓴 원고지에 넣어두시고 내가 그렇게 답을 한 이유나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글을 쓸 때 항상 이 뼈대 6가지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나 요약해야 돼. 자, 학생들한테 가 나를 비교하시오 나오면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가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써요. 학생글을 막상 보면 가를 요약하고 나를 요약한 느낌, 비교한 느낌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글을 쓰는 습관이 제시문을 중심으로 쓰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대학은 비교를 요구했는데 학생들은 그냥 가를 정리하고 나를 정리하면 비교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라고 하면 가는 이러이러한데 이를 참고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가를 참고해서 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몰라. 읽어보면 가 요약, 나 요약이야. 설명하라고 요약한 글에.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뼈대에 명확히 답을 한 문장이 내가 쓴 글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 견해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하게 주장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의 견해는 이렇다. 라고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좋은 글이 됩니다. 알겠죠? 이 뼈대는 6가지고 이 지금 상위 5%에 들어가는 법 챕터 3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 뭐냐면 거의 이 챕터 3의 분량이 한 200쪽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요약이 뭔지, 비교가 뭔지, 설명이 뭔지, 비판이 뭔지, 자기 견해가 뭔지, 문제 해결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글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챕터 2번만 3번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요, 어지간한 대학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챕터 3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걸 숙지해야 돼요. 이 숙지의 핵심은 뭐냐면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논제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6가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내가 쓴 글에는 이 6가지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들어있어야지 좋은 글이 된다.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은 뼈대 설명을 했어요. 뼈대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뼈대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는 것이라면, 조금만 더 내려놓을까요? 조건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500에서 570자를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데,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요? 진정한 소통의 측면에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요. 진정한 소통과 관련이 없는 그냥 제시문의 문제점을 나열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오답이야.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콕 박아놔야 돼. 진정한 소통의 측면에서 가나다라를 읽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쓴단 말이에요. 뭐라고? 전부 다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90%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막 떠드는데 논술 문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생각과 사고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답하는데 급급해 있어요. 자, 진정한 소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여러분들의 글에 들어가 있으면 모두 틀린 문장이고 쓸데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건은 어떻게 들어있냐면 가를 참조해서 나를 비판하라.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사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판하는 걸 중심으로 글을 써야 돼요. 나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이렇게 많아. 근데 가를 참조해 보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사고하라고요? 나는 나를 비판하는 글을 써야 돼. 그 과정에서 가를 참조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논술에서 글을 쓰실 때는 뼈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뼈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에 대한 답, 뼈대. 대학이 나에게 묻는 질문,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뭔지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니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이 대학 논술 문제를 보시면 어떠한 측면에서 가의 측면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뭐뭐 측면에서 참조하여 토대로 근거하여 바탕으로 활용하여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드시 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자,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시오. 자, 참조죠, 참조. 근데 참조할 게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참조를 안 하고 나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할까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참조할 게 있으니까 대학이 가를 참조하라고 갖다 놓았을 게 아니야. 그죠? 참조할 게 없는데 대학이 문제를 고심해서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낼까요? 아니에요. 참조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참조해야 돼. 활용하여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하여 바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하게 어떤 활용하라는 말, 토대는 아주 강한 말이죠. 근거하여 아주 강한 말입니다. 약하건 강하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참고해야 되고 무조건 토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참고해서 토대로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참고해야 할 것, 토대해야 할 것, 근거해야 될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개념화하라는 거예요. 자,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대학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이 가에서 참고하고 토대하고 근거하고 바탕으로 할 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에서 참고할 것을 개념화해야 돼요. 가에 나타난 XXX를 참고하면 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참고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에서 첫째 A를 참고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가에서 둘째 B를 참고하며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참고하라, 토대로 하라, 근거하라, 바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참고하고 토대로 하고 바탕으로 한 것을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기를 요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들을 산출하고 이 개념이 실제 나의 어떤 사건, 현상 혹은 시, 소설 등을 설명하거나 비판 혹은 자기견에 쓰는데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올 때는 반드시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화가 안 되어 있다. 학교는 어떻게 느끼냐? 얘는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꼼꼼하게 독해를 하지 않는구나. 개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 형태를 한번 보면서 봅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500자 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가를 요약 정리해. 가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 학생들이 7, 80%예요. 특히 논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될 글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많은 경우 한양대 문제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의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제시문 적당히 요약 정리해 놓고 글을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채점자가 볼 때 가에서 뭐가 중요하고 가에서 무엇을 참조해서 나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뼈대가 뭐죠? 뼈대. 설명하시오가 뼈대야. 뼈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500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뼈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해요. 나는. 글을 쓰는 나는요, 어때요? 나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는 도대체 뭐가 나타나 있고, 나에 나타난 사건은 뭐고, 현상은 뭐고, 이걸 꼼꼼히 규정을 해주고, 나에서 무엇을 설명할지를 잡아줘야지. 현상을 설명할 건지, 사건을 설명할 건지, 시를 설명을 할 건지, 원인을 설명할 건지, 그죠? 그 나에는 어떤 사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에 나타난 XX의 개념을 참조하면 첫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참조하는 것과 설명한 것이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시간적으로, 범주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로 보면 여러분들이 첫째 나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설명으로 떡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과정에서
가를 내가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셔야지 가에 이런 거 있네? 이걸 참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사고한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설명한다라고 할 때,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참조해야 된다를 요구하는 것은 개념화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논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뼈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내가 핵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나갈 것, 비교를 요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로 떡칠을 한다.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견해로 떡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과정에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참고하여, 토대로 활용하여. 그 과정에서 내가 가나다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히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개념화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조건은 뼈대가 아닙니다. 조건을 중심으로 글을 써서는 안 돼요. 조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뼈대 중심으로 사고를 한 학생과 인위적으로 그냥 조건을 요약한 학생들은 글을 읽어보면 논의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 학생들이 그냥 제시문을 주구장창 요약해놓고 가를 참고하며 뭐 나에 나타난 정치적 올바름 아니면 뭐 욕망의 삼각형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데 요약을 해 놓고 글을 쓰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건과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합격한 학생 수기네요. 전 교재 보면 합격 수기 올려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 수기 보면서 논술쌤이랑 공부하면 합격하겠구나. 자, 그래서 논제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뼈대, 둘째 조건, 셋째가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자, 일단 이제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합시다. 개념어. 뼈대와 조건은 글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형식. 자,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제를 딱 보면 뼈대와 조건을 빨리 찾아서 이 글이 어떤 형식, 어떤 구조, 자, 뼈대와 조건을 맞추어서 원고지에 딱 나누면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원고지의 분량 배분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뼈대와 조건은 형식적인 글의 어떤 여러분들의 글의 구성, 왁구를 짜는데 필요한 요소예요. 자, 논제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어가 있습니다. 개념어. 개념어는요, 제시문을 분석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시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기준으로 제시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는 90%는 논제 분석에 달려 있어요. 뼈대, 조건, 개념어만 잘 분석을 해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개념어, 자, 중앙대 2017년도 모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썼던 문제의 개념어는 뭐가 있죠? 대화의 모습. 자, 대화의 모습이라는 논제의 개념어가 드러나요. 다양한 대화의 모습. 그러면 어때요? 가나다에 들어있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화해야 돼요. 자, 논제의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알겠죠? 뼈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할 것. 조건은 개념화.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장으로 끝내는 논술 문제 분석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요 분석된 설명을 주로 해 놓았어요. 그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다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자, 다양한 대화의 모습. 개념어가 나오면 이 개념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제시문들을 전부 찾아봐. 가에 나타난 다양한 대화의 모습. 나에 나타난 대화의 모습. 다에 나타난 대화의 모습. 라에 나타난 대화의 모습. 뭐라고요? 개념어는, 논제의 개념어는 제시문 분석의 기준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진정한 소통. 진정한 소통.
진정한 소통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럼 진정한 소통은 뭐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념화를 하셔야 돼요. 자, 진정한 소통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소통은 화자와 창자가 있고 화자와 창자를 매개해주는 어떤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소통이고, 그럼 진정한 소통이라는 건 뭐냐? 그들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공감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어때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가나다라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 소통이 안 되는 문제점, 공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가나다라 각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논술 문제, 논제에 개념어가 많이 들어있을 때는 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다양한 대화의 모습, 진정한 소통, 대화의 문제점, 근본 원인을 넣어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나다라의 각각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잡아주신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제시문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념어는요, 제시문 분석의 기준입니다. 자, 논술 문제에서 개념어가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라.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라. 개념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뼈대와 조건만 있죠. 개념어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만들어야죠. 개념어는 대학이 묻고자 하는 핵심되는 주제예요. 주제가 지금 논제에 없잖아. 그러면 글을 읽고 이 문제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으면 주제를 빨리 찾아야지. 근데 이건 주제가 있잖아.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도 보세요. 다양한 대화의 모습, 진정한 소통, 대화의 문제죠. 근본 원인. 이 문제의 전체 주제는 뭐죠?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개념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대학이 묻고 싶은 건 뭐죠? 진정한 소통입니다. 가나다라 제시문은 부수적인 거예요. 대학이 진짜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진정한 소통이 뭔데? 이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가나다라가 어떻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써요? 가나다라를 적당히 요약 정리한 형태로만 쓰잖아.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사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념어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어를 놓치면 주제예요, 주제. 논술은 전부 다 결국 일정 수준의 공부를 하고 나면 전부 다 어떤 싸움으로 가냐면 개념, 주제 싸움으로 가요. 형식적인 요소는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한테 한두 달만 배우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다 알아요. 한두 달만 공부를 하면. 근데 논술에서 던지는 주제, 이 쟁점을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는 이건 장기간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고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논술 한 두세 달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제나 쟁점을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되는 주제는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 진정한 소통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어를 좀 더 구체화를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보면 제가 표를 그렸어요. 일단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첫 번째 논제의 개념어가 뭐죠? 다양한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양한 대화의 모습, 가에는 처와 교수의 어떤 사적인 대화죠. 다양한 대화의 모습, 명중과 남북 설득자,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정부 간의 대화입니다. 다는 스노우볼과 동물들입니다. 권력자와 대중 간의 대화네요. 그죠? 라는 김상훈과 채밀, 개인과 개인들이 어떤 공적인 대화, 국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어찌됐건 간에 다양한 대화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즉 개념화를 해야지. 개념화를. 다양한 대화의 모습, 어떤 대화, 처와 교수의 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로 개념화를 하고, 명중과 남북 설득자, 이건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떤 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어때? 개념화를 해서, 왜? 제시문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해줘야지.
자,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논제의 개념이 나올 때는 이렇게 구체화를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통, 논제의 개념어를 물었죠. 소통, 진정한 소통. 어때요? 소통이 뭔지 제시문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안 쓸 거야? 아니죠. 똑똑한 학생들은 안 나와 있어도 이게 국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소통, 공손성의 원리, 소통에서는 화자가 돼야 할 태도가 있고 청자가 해야 될 태도가 있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떠올려. 진정한 소통을 물으면 소통이지 뭐야 하고 넘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 떠올리지도 않고. 자, 화자와 청자가 있고 연결해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진정한 소통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 상호 이해 공감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자와 청자가 누구고 그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 공감이 왜 안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안 되는가를 찾으면 뭐가 나타나요?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대화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으세요. 자, 꼼꼼하게 찾으면 어떻게 되죠? 꼼꼼하게 찾으면 써야 될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찾아 놓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글을 쓰는 건 압축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압축만 하면 되죠. 압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건 간단합니다. 압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논제의 개념어는 최대한 구체화를 하시고 그 구체화한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뭐예요? 글쓰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제에 이렇게 개념어들이 많을 때는 논술을 처음 배운 학생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논술을 어느 정도 배운 친구도 이 문제는 그래도 힌트가 많구나. 논제에서 요구한 것만 쓰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통과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점수를 매겨보면 이렇게 논제의 질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촘촘히 배열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가를 참고해서 나를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중위권 아이들이 엄청 몰려있고요. 상위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문제들은. 왜 그렇죠? 가에 무엇을 참조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에 뭘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걸 누가 다 설정해야 돼? 내가 다 설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루뭉실한 글을 쓰는 애들이 천지예요. 근데 논제에 이렇게 꼼꼼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학생들의 글이 좋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뼈대 조건 개념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이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일관된 글입니다. 일관된 글이라고 하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논술 문제는 뭘 물어봤죠?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가나다라에는 이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즉 최상위 개념이 진정한 소통이에요. 그 하위 범주가 뭐죠? 가나다라에 나타난 소통이죠.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다. 결론. 즉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주면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됩니다. 글자 분량이 짧은데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기는 좀 어렵지만 중앙대는 항상 하나의 완성된 글을 요구하는 형태를 지금 7, 8년째 내고 있습니다. 7, 8년째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조금 갖추어서 쓰는 연습을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써주길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요거는 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논술하시오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앞에서 제가 뼈대는 6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논술하라고 할 때는요. 설명하거나 자기 견해를 쓰는 겁니다. 뭐 이 크게 2가지가 제일 많고요. 우리는 까놓고 생각해서 비교하면서 논술할 수도 있죠.
설명하면서 논술할 수도 있고 비판하면서 논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하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자기 견해를 쓰는데 이 선택의 여지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입 논술에서 글자 분량이 짧을 때는 설명입니다. 근데 글자 분량이 길어 한 1000자 정도 돼요. 그럼 거의 자기 견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가나다라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대학이 요구하는 것, 이 세상에 다양한 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세상에는 대화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화의 모습은 수업 시간의 대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금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화,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 유치원생의 대화, 모녀 간의 대화, 연인 간의 대화, 외국인과의 대화, 동물 간의 대화,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다라는 대학이 뭐라고 했죠? 가나다라에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서론에서는 뭘 써야 돼요? 이런 다양한 대화의 모습 중에서 가나다라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대화의 모습을 쓰면 그게 서론입니다. 가나다라는 서로 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나다라에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알겠죠? 즉 가나다라에서 나타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서론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라고 할 때 의미입니다. 그럼 본론은 뭐냐? 그러면 가나다라 각각이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대화가 왜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에서는 이런 이유로, 나에서는 이런 이유로, 다에서는 이런 이유로 쓰는 것이 본론입니다. 자, 결론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나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근거에서 대화가 안 된다를 써주시면 그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가나다라에는 서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에는 마누라와 처가, 제가 뒤에 이 예시답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할 거 있고 설명 뒤에 실어 놓았습니다. 마누라와 처가 자기 욕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쓴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는 가나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갈등 때문에 나타나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조금 변별해서 분명하게 쓰는 것이 결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중앙대 1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90쪽, 100쪽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지금 이 하나의 문제를 끝까지 설명하냐. 논술은요, 문제 여러 개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감을 잡고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감을 잡고 나면 금방 숙지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배운 거 정리. 전체 개념어 주제 뭐죠? 진정한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나는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야 돼. 그죠? 그 과정에서 가나다에 나타난 다양한 대화의 모습, 대화의 문제점, 그 원인은 뭔데?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정돈하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구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주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는데 조건을 반드시 지킨다. 자, 정리합시다. 뼈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뼈대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조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어.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장이 이 개념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개념어는 최대한 구체화해야 됩니다. 어때요? 제시문에.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제 분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설명은 대략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상위 5%가 되는 법은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한 거는 논제 분석 부분입니다. 논제 분석. 이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견의 문제 해결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문제와 그 문제의 예시답 학생들이 쓴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이어서 꼼꼼히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